네, 지피지기 목격자 K 권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원영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 오후 4시쯤에 구금됐던 우리 한국인들이 전세기로 구출돼서 이것들은 다 이 조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한미 관계의 현주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재명이가 뭐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절대 사인 안 한다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그 러터닝 상무장관이 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하든지 말든지 예. 자,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권여 대표.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구출이라는 말, 네. 거기서 벌써 큰 실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납치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미국을 지금 뭐 테러리스트로 지금 보는 거예요? 구출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명백하게 미국의 법률, 그러니까 이민법을 완전히 어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스타를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게 상식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스크리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됐던 것 그 자체, 그 구조가 문제죠. 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떤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고, 아무리 또 거기에 또 하청이라 할지라도 이 이민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일한다는 일 자체가 수백 명이 다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의혹 제기는 아니고요. 뭐 민주노총 노조원이 자기들 스스로 이제 올린 SNS 글에 거기에 우리 노조원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하여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혹시 이 사람들이 정식 비자 신청을 할 때 당연히 못 받을 걸 예상을 하고 몰래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측면이 있고 더 어이없었던 건 이제 한국 언론들과 뭐 정치권의 여기에 대한 발언인데 지금 이렇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통 크게 이렇게 지금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들 원하는 대로 네. 하라라는 표현도 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는 없었다라고 비난을 해요. 정말 비상식적이죠. 예, 사과를 안 한다라고 지금 약간 고자세로 하는. 그리고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하셨던 이재명이 무슨 뭐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사인을 안 한다. 사인을 안 하는 게 지금 국익에 반해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3,500억 달러도 나오고 플러스 알파 1,500달러도 나오고 1,000억 달러 뭐 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에 있었으면 그런 숫자 한 개도 안 나오고 예를 들면 쌀소고기 개방 정도로 싸게 막았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한다. 돈 안 들이고 막을 수 있는 걸 돈 주고 못 막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총체적인 한미 동맹의 위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동안에는 정말 그 한미 동맹이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소식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회담에서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성과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기에 바빴는데 언론이 지금 이재명과 그 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명할 때 사실 뭐 날벼락 같은 일이죠. 아무리 어쨌든 뭐 이민법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가 지금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이 외교부가 뭘 했느냐. 강훈식은 자기가 비서실장으로서 그 백악관 비서실장하고 한 라인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때 그걸 만들었다. 그 한 라인은 도대체 뭘 했느냐.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한 라인으로 그것도 사실은 1분 1초마다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미국의 우리 미국 대사가 아직 그 아그레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연되는지 안 되는지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 외교부 장관도 너무 늦게 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재명이 뭐 대국민 기자회견하면서 뭐 국익에 반하면 한 해 안 해 합의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 보면 미국이 이재명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실시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 예. 타이밍 때마다 딱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받거나
아니면 협상안을 수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그런 융통성은 발휘되지 않을 거다 한국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SNS에서 올리는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가서 한미 정상회담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얕보였거나 아니면 많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적당히 일종의 예. 화장치를 한 그 정도에 불과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재명이가 뭐 하도 말을 많이 쏟아내 가지고 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상권 분립이 뭐 이게 무식한 건지 뭐 사악한 의도가 있는 건지 완전히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뭐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 막말 대잔치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짧게 한 말씀씩만 하고 지나가시죠. 예. 저는 앞으로 5년이 끔찍합니다. 이재명의 5년이 예. 이렇게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위배하는 이야기를 헌법의 수권자인 수호자인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한 발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국민이 원하면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건데 그게 헌법에 위반하는 걸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다. 저는 이거야말로 뭐 어떤 독재국가 어떤 그런 전혀 국민 어떤 체계나 이런 걸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탄핵 사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동의합니다.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한 발언들은 본인한테 다 돌아갈 겁니다. 만일 만들어 보세요. 이재명 정권 말기에 특별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넣자. 특별재판부 전에 분노한 사법부가 우리 그거 재판 중단한다고 한 거 아닙니다. 날짜 안 잡은 겁니다. 하고 재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벌써 네. 지금 뭐 법원 행정처에서 그 위헌 소지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고 지금 대법관들 모아가지고 지금 뭐 회의하고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어떤 사법부의 일원이 있습니다. 특히 또 특검 같은 경우도 검찰청을 가지고 이런저런 장난을 하니까 특검도 결국에는 다 현직 검사들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이 자기가 그동안 야당 당 대표일 때 해왔던 수많은 선동들을 수습을 못해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어떤 권력 기관에 대한 수술들 들어가는 거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예, 딱 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워낙 이런 게 크니까 이재명 스스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은 뭐 비판도 칭찬도 없다. 아니 지금 국영수가 빵점인데 윤리시험 지금 5점 받은 거 가지고 비판하게 생겼습니까? 아니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서 이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요. 윤리 시험도 빵점입니다 지금. 제가 비판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쟁점이 다른 데로 옮겨가 있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이 부동산 정책이 628 가장 강도 높은 정책을 한 다음에 민간 공급 시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LH를 지금 시행사로 두고 옛날에는 이제 택지만 분양하다가 네가 지어가지고 분양까지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미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LH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안 그래도 LH가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고 그 빚 때문에 사실 LH 아파트가 싸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공급하다가 리스크를 다 떠안아 버리면 또 그게 그 주택 공급 가격이 비싸지고 나중에는 LH의 공적 주택 공급 기능이 마비돼 버리고 이게 형해화됩니다.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이너스 점수가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빵점입니다. 예. LH공사가 부채가 160조래요. 요게 국가 부채보다 많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하고 이재명이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를 요구했지만 뭐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구한 건 아니고
그러나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특검 기간 연장은 뭐 지것들이 봐도 뭐 우선 수사 검사들이 자꾸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들도 어차피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선물로 포장해서 폼이나 잡자 그러고서 연장을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뒤집혀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원내 지도부의 김병기라는 자하고 당대표인 정청래하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거의 싸운 거죠. 그렇죠. 사과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는 또 지는 몰랐다고 또 어제 발뺌을 하고 이 개판이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좌파 것들 이렇게 싸우는 거?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겁니다. 진짜 싸우는 거다. 제가 지금 GP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자세히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어제 상황 이렇습니다. 뭐 시작부터 정청래가 나는 이거 아니었다라고 딱 나선 것에 대해서 김병기가 사과해요 나한테 이걸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서로 알면서 같이 한 거거든요. 그렇지. 서로 알면서 서로 같이 안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지시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미세한 거 하나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야당을 만났을 때 조금씩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했을 수는 있는데 큰 골자가 달라진 거 아니고 심지어 이제 이 지금 뭐예요 이 김병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5일 차이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는 식으로 15일 차이 때문에 지금 뭐 정부 조직법 이거 통과 안 되게 만들 거냐. 그게 지금 금융감독위원회 요게 안 넘어가면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 트랙까지 6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싫은 거죠. 지금 얘네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올해 예산을 대통령실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15일 때문에라는 말이 딱 눈에 띄었어요. 정청래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청래도 15일로 자기도 입장을 좀 줄였던 거예요. 이게 만약 좌익진영이 알려지면 정청래도 가짜네 수박이네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저는 이걸 이재명이 몰랐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재명도 수박대네? 이재명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금감일 겁니다. 이재명이 그게 제일 관심 있을 거예요. 왜냐? 빨리 예산 자기가 하고 싶고 지금 금융 완전 찢어버리고 싶으니까요. 얼른 찢어버리고 그러려고 지금 기재부를 지금 박살 내는 그런 안을 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게 친명으로 나서서 총대 매는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를 많이 잃을 겁니다. 내가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데 나를 후려 쳐버리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됐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재명을 만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장애투쟁하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루 만에 약속한 거를 딱 헌시착처럼 해갖고서 뒤통수를 쳐버리니까 이거 안 싸울래 안 싸울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애 집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장애 집회를 저는 언제 할지 어떤 모양새로 하게 될지 그것만 그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아하.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판을 깔아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민주당 상황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좌파 진영이. 아하. 지금 이재명이나 뭐 정청래나 뭐 김병기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서로 이게 뭐지 하고 있어서 물고 뜯고 서로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고 몰랐다 그러고 뒤집어야 되고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근데 정말 뭐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국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건데 자기들끼리도 뭐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특검법은 핵심이 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준비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원래 그 기간도 엄청나게 긴 기간으로 잡아놨습니다. 최대치예요. 170일이에요. 근데 170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한 1월 정도에 끝나요. 최대로 연장을 해도. 근데 선거는 6월 남았는데 6월인데 1월에 끝나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문제에서 전부 다 이거를 더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재판을 가도 중계할 수 있고
그 내란 특검법도 다시 또 기간을 늘리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서로 뭐 입장 조율이 안 되고 그 민중기 특검은 가가지고 이제 그 피의자의 전관 변호사를 만나고 있고 이거 완전히 알겠습니다. 어려운 총체적인 하여튼 난국인 이제 거죠. 저쪽이 저렇게 이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조율을 한 것 같이 보였는데 이것까지 지금 막 파토 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장애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제1야당이 뭔가 장애로 나가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명분은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는 차고 넘치지.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원내 정당 입장에서는 뭔가 원외로 나가기 위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것들이 마침막에 딱 갖다 준 거지. 예,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있는 장애주표는 장애투쟁의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걸로 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작이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2019년에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장애투쟁을 계속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면서 당시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정말 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서 했는데 그때로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네. 우리 권유 대표, 예. 그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기를 개항할 것을 지시할 정도로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사건일 텐데요. 맞습니다. 조기 개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이례적인 일이고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분위기를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좌익 매체 MSNBC에서 좌파 평론가, 좌익 매체니까 좌파 평론가 한 명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까지 아주 깊게 합니다.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찰리 커크는 굉장히 분열적이고 어떤 증오 발언을 하고 요 정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어떤 그 충돌을 멈출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찰리 커크를 비난했군요. 비난한 거고 어떤 면에서 암시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다라는 암시예요. 그 말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읽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좌파 매체가 심지어 자르고 절대로 이제 다시 안 세우고 사과하고 우리는 그런 거 반대한다라고 그런 성명을 낼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매체가 뭘 하고 있냐? 그냥 모든 공중파 매체가 극우 낙인부터 찍어요. 찰리 커크에 대해서. 한국 교회 목사 탄압, 뭐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는 걸 인용을 하면서 극우 인사의 극우 발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MBC 같은 경우는 요 찰리 커크가 지금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마치 한국이 종교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총기 난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자 탕 하면서 거의 조롱하다시피 썸네일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아예 무관용이에요. 이 정도 가면 아예 끝납니다. 언론으로서 거의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자 한 명이 아니라 언론사가 거의 그 뭐 문을 닫아야 될 수준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대한민국 좌익이 얼마나 심하게 경도되어 있는지 극좌로 경도되어 있는지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자기들 정치적 이익에만 더 함몰되어 있는지를 딱 알 수 있게 됐고 이럴 때 이제 딱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이 지금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뭐 비자는 당연히 안 되고 혹은 미국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겠다라는 국무부 부장관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에 많은 형성에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 보수 우파가 그동안에 굉장한 위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관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거기에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오래된 고질병이 있는데 그러면 미국도 공화당이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반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어떤 비난을 하지만 나름의 세계관이 있어요. 레이거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더 기독교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찰리 커크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그런
자세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우리나라의 보수당도 앞으로 참고해 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미국의 그런 보수주의 운동을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네,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찰리 커커가 이 미국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한 인플루언서지만 이 사람이 미국 정계에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과 또 이 사람이 암살당하는 그 전 과정 또 그것에 그 암살 사건에 임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 조금 전에 우리 목격자 K 권유 대표께서 좌파 언론에서 찰리 커크를 비난하고 희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방송사가 사과를 하고 그 좌파 패널을 바로 잘랐다. 그야말로 예방적 조치로 자른 거겠죠. 이것을 그런데 우리 그 척도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미국이 분노할 거다 아마. 분노하고 이거는 국제적인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또 아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저한테 고 박사도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전화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본색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좌파 다르고 한국의 좌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저 미국에서도 누군가 극좌파가 저 짓을 했을 텐데 한국의 극좌파는 미국의 극좌파보다 숫자도 많고 훨씬 더 이게 막 잔인하고 그렇잖아요. 조직력까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청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걱정들을 우리 이제 동포들께서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들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한국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또 다른 점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의 유튜버들이 혼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한다. 현장에 나가도 늘 걱정해주고 안전 때문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게 제가 안심도 시켜드리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아까 우리 원영숙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참 애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찰리 커커 고 찰리 커커 씨에 대해서 다들 좀 애도하는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분과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목격자 K 권유 대표 그리고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